100조가 들어갔다 그랬지 작년에. 네. 그럼 3년 동안 유행했으니까 최소 300조 들어간 거죠. 네. 누가 했을까요? MIT, 스탠포드 최고 엔지니어들이 나도 여기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그렇죠. 뭐 300조 들어간 시장이니까. 그 돈 받으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해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했는데 네. 플랫폼으로는 실패했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사실 23년은 네. 챗 GPT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대학교에도 계시지만 네. 뭐 대학생들 뭐 이걸로 뭐 논문도 만들고 네. 뭐 숙제도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지금 챗 GPT가 얼마나 발전된 건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챗 GPT는 네. 나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얘는 너무 똑똑해서 큰일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문제는 이제 챗 GPT만 나온 게 아니라 네. 얘가 잘 되니까 다른 모든 빅테크들이 네. 우리도 한다. 대거 등장하면서 경쟁적으로 이 초거대 생성형 AI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챗 GPT는 수준이 어떠냐? 원래 작년 11월 30일에 챗 GPT가 나왔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2017년에 네.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이게 논문으로 나와요. 여태까지 40년을 그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전부 인간한테 정말 좋은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는 비서를 만들면 좋겠다. 아니 바둑만 두니까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 그걸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요. 와 그러면 말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네. 그걸 엄청 연구했어요. 그걸 우리가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잘 안 되던 게 그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면서 야 이건 잘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야 그럼 얘를 파라미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거든요. 네. 그래? 그럼 이걸 좀 많이 그러려면 이제 학습도 많이 시켜야 되고 컴퓨터도 비싼 걸 써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오픈 AI라는 회사가 네. 2018년부터 GPT 1, 2, 3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GPT 3가 2020년에 나왔는데요. 네. 이게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입니다. 1750억 개. 네. 그 1750억 개 파라미터가 뭐냐면 이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이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이 흉내 내려고 뇌를 모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뇌에는 뉴런이라는 세포가 들어있잖아요. 뉴런이 파라미터. 그리고 그 왜 그림 보면 네. 알파고 나왔을 때도 막 이렇게 맞아요. 선이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뉴런이 다 연결돼 있다니까 네. 연결.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수학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로 그 연결을 막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 모델이 나왔는데 잘 못하다가 트랜스포머라는 수학적 모델이 오 이건 되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1억 개 뭐 15억 개 하다가 1750억 개 하니까 네. 되게 똑똑한데 그래서 2020년에 이미 GPT-3라는 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 얘는 진짜 똑똑하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만큼의 문장이나 이런 답변을 정말 잘한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뭐냐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간이 들으면 불쾌하거나 네. 해주면 안 되는 답변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왜? 얘는 학습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GPT의 뜻이 Generative, 생성형, Pre-trained, 사전 학습을 엄청나게 한 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GPT-3가 그 사람이 뭘 물어보면 답변 기가 막히게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보스턴에서 테러를 하고 싶은데 폭탄 제조법 좀 알려줘. 재료는 마트에서 산 걸로 알려줘. 약간 소시오패스의 사이코패스. 그렇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학습하다 보니까 답변 안 해야 될 것들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네. 윤리적으로나 규범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또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보자.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미라 무라티라는 오픈 AI의 CTO예요. 여자분인데 네. 이분이 야 이것도 훈련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려 2만 명의 사람을 고용을 해서요. 네. 답변이 나왔는데 야 이건 인간으로서 이런 답변을 하게 하면 안 돼. 네. 모르게 해야 돼. 그걸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공부한 애가 이런 걸 인간이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도 금방 학습을 네. 해서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서 2022년 네. 11월 30일에 네. 야 이제는 일반인이 써도 되겠다. 그러면서 챗 GPT가 등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GPT-3라는 엔진이 있었어. 네. 이거는요 어느 회사든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야. 조향 장치도 없고 바퀴도 네. 없고 그러던 거를 야 사람이 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챗GPT. 아.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야생마 같았는데 그렇죠. 얘를 이게 훈련시켰던 게 챗GPT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챗GPT는 UI UX가 정말 신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써보더니 얘가 뭐 의사, 변호사 시험 막 이런 것들을 다 합격하고 네. 특히 숙제 때문에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뭐 알려줘 하면 쫙 알려주니까 이게 사실 요약해줘 하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어른들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써봤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보고 써봤다 하고 답변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성균관대학교에서 학기 말에 챗GPT 써봤습니까? 이제 써봤다는 애들이 96%. 96%. 네. 그다음에 써봤더니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한 친구들이 87%. 그 얘기는 챗 GPT가 뭐 중요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숙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25세 이하의 학교를 다니는 모든 애들은 이걸 잘 쓰고 있고 네. 엄청난 속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그럼 만물 박사냐? 단점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단점이 바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네,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 환각이라고 하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무조건 생성을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한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네. 그래서 막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봐. 근데 자네가 말하는 게 없는데 챗GPT가 찾은 거라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네. 또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대왕 맥북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서 신하가 다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 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뭐라 그러냐. 이 본 얘기는 조선왕조실록 어디에 나오는 걸로 업무 보고를 받던 세종대왕이 대노해서 집어 던져서 사관원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다. 이러니까 야 이게 아직도 단점도 많고 문제가 많구나 그랬었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3월 15일에요. 네. 엔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리고 GPT-4가 나왔어요. GPT-4. 예. 예. 그러니까 챗 GPT에 GPT-3 엔진을 빼고 GPT-4 엔진을 탁 네. 실었더니요. 네. 똑같은 세종대왕 질문을 했더니 시대가 맞지 않아 성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얘는 파라미터가 몇 개냐? 네.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네. 대충 예상하기를 1조 4천억 개 정도 되지 않나. 그럼 거의 10배를 더 된 거네요. 그럼 10조 개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더 대단해지겠네. 거기다가 멀티모달 기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것저것 다 알아먹더라 이 얘기예요. 풍선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 놓은 사진을 얘한테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가위로 이 줄을 끊으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풍선이 날아갑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그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가 알아서 학습하면서 진짜 인간처럼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좌절했어요. 왜요? 이제는 나 저거 하려고 10년 동안 요거로 연구하면 되겠다 네. 그랬는데 얘가 벌써 다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AI 분야는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머신러닝도 네.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챗 GPT가 만든 영역이 뭐냐? 초거대 생성형 AI. 파라미터로 따지면 1000억 개 이상. 그리고 얘 발전이 아주 속도가 무섭다는 거죠. 이 버전이라는 게 3에서 4로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 늘어나니까 10배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버전이 바뀌고 업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능이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맞습니다. 이런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얘네만 한 게 아니라 구글이 원래 원조잖아요. 네. 논문도 발표하고 기술은 좋으니까 팜이라는 엔진이 있었는데 얘들은 챗GPT 같은 자동차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급하게 냈던 게 바드라는 네. 거잖아요. 성능이 좀 안 좋다. 네.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바드의 성능이 이거 진짜 쓸만하다. 더군다나 챗GPT가 사람이 하도 몰려갖고 네. 사용자 수 제한 뭐 하루 질문 몇 개 이상 네. 못하 뭐 이런 거 해놨더니 바드는 안 그렇더라. 네. 그러면서 바드의 주가도 또 착 치고 올라갔죠. 네. 이게 사실은 올해 돈을 벌게 한 최고의 조건이 바로 이 생성형 AI였습니다. 제일 주가 많이 올라간 회사 중에 하나가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네. 얘네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10조 원을 넣고 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 조건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의 모든 솔루션에 챗GPT를 담는다. 네. 파워포인트를 요새 프롬프트로 만드는 거 데모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MS 팀스 줌 비슷한 거죠. 실시간으로 26개 언어를 막 번역해요. 그럼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영어로 듣고 저쪽에서 뭐 중국말로 얘기하고 나 한국말로 듣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네. 학교 입장에서는 국제어 수업이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그렇게 확실하게만 된다 그러면요. 혁명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고. 야, 근데 이게 예전에도 막 이제 인공지능 개발되고 뭐 이제 컴퓨터 점점 좋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영어 배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아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진짜 그런 세상이 오는 건가요? 실시간 아주 성능 좋게 번역이 될까요? 맞습니다. 오, 네. 그 정도.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 이제 저걸 안 하면 앞으로는 회사의 가치, 미래 성장 기대치가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네. 요즘 보면 애플 하죠. 네. 애플이 퀄츠라 그래서 그 웨어러블에서 찬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초거대 생성형 AI 한다. 또 일론 머스크는 원래 샘 알트만하고 같이 오픈 AI 설립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 지분 MS한테 팔고 나와서 X.AI를 설립했죠. 이거 해야 된다. 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 구글 했죠. MS 했죠. 그다음 여기에 핵심이 사실은 반도체잖아요. 네. 엔비디아. 1400조 기업이 된 이유가 네. 그 GPU가 실제 이 초고대 AI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GPU가 일반 CPU에 비해서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학습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천장을 뚫어버렸어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연구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그다음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메타도 오픈소스 기반의 라마라는 걸 한다. 네. 이 라마2도 벌써 얘기하고 그러면서 빅테크란 빅테크는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중국이 또 가만히 있느냐. 데이터는 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겠죠. 12억 명이 매일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나라니까 실제로 중국이 AI 분야의 논문의 수나 특허의 수가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네. 세계 1등이야. 그러니까 야, 이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면 돈도 들어가고 우수한 인재가 다 투입되고 그럼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이제 통번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실시간 이제 통번역이 되면 뭐 당연히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편해지는 건 네. 맞는 것 같은데 뭐 그거 말고도 뭐 AI가 뭐 어떤 인류의 뭐 생활을 뭐 혁신적으로 바꿀 만한 게 있을까요?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요. 네. 정말 제가 요새 이제 얘기하는 게 메타 인더스트리라는 얘기를 해요. 메타버스가 한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게임인데 뭐 야 이거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네. 우리는 다 망했지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다 폭락했지 뭐 그랬는데 사실 메타버스에 투입된 금액을 보니까 작년에만도 100조예요. 100조예요? 네. 아니 보세요. 애플이 만들었잖아요. 비전 프로. 네. 아니 메타가 15조 1000억을 투입해서 네. 호라이즌도 만들고 오큘러스도 하고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왜 하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세 이하의 지세대라 소위 네. 이 사람들의 80%가 메타버스 환경을 좋아하고 거기 경험을 해봤어요. 네. 근데 거기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에서 거래하고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경제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되게 재밌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세계의 거래 시스템이 뭐냐? 코인이에요. 네. 그게 진짜 국경 없이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한 거래.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면 이제 디지털에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등장하니까 네. 그 아바타를 캐릭터라이즈하고 그걸 아이템을 만들자. 디지털 아이템의 거래. 그러니까 NFT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온 거예요. 100조가 들어갔다 그랬지 작년에. 네. 그럼 3년 동안 유행했으니까 최소 300조 들어간 거죠. 네. 누가 했을까요? MIT 스탠포드 최고 엔지니어들이 네. 야 나도 여기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그렇죠. 뭐 300조 들어간 시장이니까. 그 돈 받으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해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했는데 네. 플랫폼으로는 실패했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원래 그 메타버스 그래픽 환경을 더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게임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GPU거든요. 네. 그때 떴죠. 네. 엔비디아. 한 번 떴죠. 네, 한 번 떴죠. 그러다가 인공지능 만들어서 또 떴죠. 그럼 그 회사 돈 많죠. 네. 그러니 이런 엑셀러레이션 하는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피지컬 요새 뭐 물리 엔진이라 그러는데 네. 실제 영화에서 왜 애니메이션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실사처럼 나오죠. 네. 그게 물리 엔진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엄청 개발한 거예요. 돈 있고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 플랫폼은 크게 성공한 게 없지만 생태계는 풍부해진 거예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네. 가만 있어봐. 요거 사업에다가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인더스트리에서는
거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을 지어놓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똑같이 메타버스 안에 디지털 공장을 게임처럼 지어요. 제가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의 디지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번에 저한테 시연을 보여준 거예요. 게임이야 게임. 네. 메타버스 게임인데 네. 그 안에 설비는 뭐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표준형 항공 원전이에요. 이걸 와 기가 막혀요. 막 아바타도 막 돌아다니는데 안전모를 쓰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게임에서도 안전모 중요하죠. 그것뿐이 아니야. 거기다가 디지털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갖고 실제 발전소에는 센서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디지털 트윈에 다 연결돼 있어서 누르면 볼 수 있대요. 거기다 AI까지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40년 동안의 원자력 발전소 오퍼레이션한 가동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도 많이 있었고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잔잔한 사고들. 그거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얘가 AI가 있다가 얘는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아니면 얘는 지금 가동 중단하고 수리 들어가야 됩니다. 다 판단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해 놓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거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AI가 디지털 트윈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삐삐삐삐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는 컨셉이 디지털 트윈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냐 그랬더니요. 이번에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찰 공고가 났죠. 디지털 트윈을 납품하라. 이게 유지 보수의 문제가 사실 해외라는 그 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건설사 있을 때 그 뭐 쉴드 TBM이라고 막 이제 그 굴착하는 기계가 있는데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슈퍼바이저 뭐 그 기술자분들을 기다리는데 공사를 한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호텔 잡아주고 비행기 뭐 안 오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야, 공사 쉬어라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데 이게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근처에 되게 중요한 부품들도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데 밸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면 그러면 멈춰 서야 돼. 하루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해서 파는 전기비가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억 돼요. 한 달 멈추면. 엄청나네. 엄청나죠. 자, 그러면 얘가 멈췄을 동안에 이거 제작된 게 없으면 오더하고 그럼 두산중공에서 그때부터 만들고 뭐 이게 양산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만들어서 갖다 끼고 그러려 그러면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AI로 다 관찰하고 있어. 여기 진동이 막 데이터가 나온다. 야 이러면 과거 AI가 분석을 해갖고 얘는 얼마 안 있다 고장나. 미리 하나 만들어 미리 하나 만들어놔.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어놨다가 오면 싹 끼우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면 아예 선제적으로 고장나기 전에 갈아 끼고. 그런 것들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러려면은 메타버스 그런 기술력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융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들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20년 전에도요. 그 VR을 이용해서 발전소 플랜트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거 했었어요. 근데 왜 못했냐?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고. 하드웨어도 못 따라와. 그러니까 왜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렉거린다 그러죠. 발전소 하나 돌리려고 버버버버 이럴 거면 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300조가 들어가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져갖고 이거 뭐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고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거기다가 그 체코의 발전소가 첫 가동 개시일이 2035년이에요. 건설하고 준비 운전하는데 그럼 지금부터도 벌써 12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냐?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 수력 완전 엔지니어링 회사잖아요. 거긴 기술만 있으면 돼. 아니야. CEO부터 엔지니어까지 디지털 트윈도 알아야 되고 그 센서 관련된 IoT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AI도 알아야 돼요. 그런 엔지니어들을 뽑아야 돼. 근데 여기가 미치겠는 게 뭐냐. AI 전문가의 메타버스 전문가면 네이버 갈까요? 한수업 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안 갈 것 같은데. 이러니까 기업들이 초비상에 걸린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그럼 거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거나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그거 하는 회사가 먹겠죠. 이게 꼭 공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안 하면 망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비상 걸렸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런 인더스트리가 한둘이 아니겠죠. 초거대 생성형 AI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내더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각 기업별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력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그 공고가 하나 났었죠. 어떤 겁니까? 넷플릭스에서 AI의 최고 엔지니어를 모십니다. 연봉이 연봉을 냈어. 12억. 12억. 깔끔하게 한 달에 1억. 깔끔하게 한 달에 1억씩 주겠다. 12억.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회사들 뭐 제조업 어디든 다 해보고 싶은데 그 인력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 그래서 AI에 관한 인력 시장은 난리가 났다.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까지 충분히 지금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이 AI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이군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드라마는 왜 보지? 그렇죠.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지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오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모든 영화를 학습하고 넷플릭스 본 사람들의 국가별 트렌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뭔가 학습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띄워줄지부터 뭐 그런 게 다 돈이니까 사실 뭐 한 달에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들 특히 이제 우리는 좀 수출 위주의 또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면 현재 뭐 우리나라의 어떤 AI나 이런 인력들은 좀 있나요? 초거대 생성형 AI 이 분야의 인재와 산업 소위 말하는 그 생태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딱 3나라예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 아니 기술 좋은 나라 그렇게 많은데 왜 선진국은 안 하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데이터 주권하고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 없느냐? 걔네 메신저 앱을 라인 메신저. 라인 쓰고. 그럼 우리로 치면 텔레그램 쓰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검찰에서도 데이터 달래도 안 주는데 야 우리 학습 좀 하게 줘봐.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자기 플랫폼이 있으니까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도전을 하고 인력을 키우고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실용화 단계에서는 어디서 쓰냐 그러는데 네이버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라고 왜 물건 사고 파는 영세 상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거기다 올려놓고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전복 양식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가 좋아하는 마케팅 문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 생성해줘요. 난 유행어로 해줘. 하이퍼클로버. 나는 이러이러한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청정해역에서 친환경적으로 기른 전복을 팔 거야. 요거 한 줄짜리 깜찍한 마케팅 문구죠. 전복이 미쳤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이 하이퍼클로버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제스퍼라고 세계 100대 기업 중에 50개 이상이 이미 그런 걸 쓰고 있어요. 한 줄 카피, 2줄 카피, 4줄 카피. 그다음 띄워야 되는 미디어도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인스타다, 유튜브다, 아니면 페이스북이다. 거기에 따라 문구를 다 수정해줘. 다 해줍니다. 챗GPT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챗GPT라는 게 등장하면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오랫동안 해왔던 생성형 AI가 빛을 보는구나. 그런데 네이버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과연 네이버가 근데 빅테크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죠. 걱정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를 통해서 실력을 보여준다면 그게 잘 될 수 있는 거죠. 벤처라도 어쨌든 생성형 AI를 하는 데가 있는 데는 이스라엘하고 영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죠. GPU가 아까 100배에서 1000배라 그랬잖아요. 챗 GPT 그 나올 때 GPT-4 학습시킬 때 걔네가 뭐라 그러냐면 컴퓨터를 1조 원짜리를 만들어서 1년 걸렸대요. 학습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GPU 써서 그런 거거든요. CPU 쓰면요 100년 걸리는 거예요. 100배 빠르니까 100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초고성능 GPU 같은 하이퍼포먼스 반도체를 못 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봐. GPU 다음은 뭘까? 그게 이제 NPU라고 부르는 겁니다. NPU. 그래서 우리나라 그 NPU 설계하는 스타트업들 되게 많거든요. Neural Process Unit.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걸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하고 대만밖에 없네요.
미국이 이제 그거 만들겠다 그러고. 한번 있어봐. 7나노 이하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졌고 MPU를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생성형 AI의 연구 인력이 있는 나라, 생태계가 구성된 나라. 우리네요. 우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지난 6월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초청을 하기도 했지만 임원들하고 다 왔어요. 여기 진짜 중요한 데다. AI 연구 인력도 있고 생태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우리가 할 게 참 같이 할 게 많다. 거기다가 너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오픈 AI도 야 우리 GPU 말고 우리가 쓰기에 제일 좋은 반도체 좀 설계해서 만들어줘. 왜 안 정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뭐 1조씩 얻어낼 거니까. 그럼 우리 삼성문제에서 그거 만들어서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하고 파운드리에서 찍어내고 이게 가만히 있어봐. 오히려 생성형 AI가 뜨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지향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진 그런 산업군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기회를 잡을 수만 있으면 그럼요. 우리나라의 어쨌든 뭐 새로운 또 강점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또 자동차, 뭐 현대차도 있지만 또 2차 전지 해가지고 지금 배터리주들도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 이 전기차가 잘 돼야지 또 우리나라의 또 미래 먹거리가 또 하나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또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은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전기차 시장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싶습니다. 막 1000조를 넘었다가 왔다 하여간 그 언저리에 있는데 실적을 보면요. 테슬라가 작년에 130만 대 팔았고요. 올해도 뭐 특별히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주가가 높을까요? 도요타는 900만 대 팔았고 현대기아 합해서 700만 대 팔았는데 제가 8월 달에 한번 주가를 본 그날은 테슬라 900조, 도요타 300조, 현차 50조. 기아 합해가지고 7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아니 실적도 이렇게 좋고 차량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요. 이쪽이 훨씬 좋아요. 아니 근데 왜 이런 밸류의 차이가 날까? 그걸 봤더니 미래 기대치가 높다. 그래서 한번 좀 테슬라를 뜯어봤습니다. 일단 CEO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최근에 또 뭐 가장 큰 차이가. 머스크의 전기가 나와가지고 또 센세이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인님께서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약간 또라이에 가깝지만 천재다. 인정. 그렇죠? 자, 이 사람이 테슬라를 2003년에 세우고 그 펼친 세계관을 보면요. 완전히 디지털 세계잖아요. 이 사람한테 언론은 트위터죠. 맨날 그걸 소통해. 기자회견 이런 거 안 해요. TV 광고도 일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럼 광고를 누가 해주는 거야? 자동차 회사가 광고 안 하고 어떻게 팔어? 그러니까. 타본 사람들이 찍어서 이 차는 미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리죠. 이게 SNS가 인류의 근간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광고비는 안 들겠네. 그럼 글로벌 기업들이 TV 광고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겠죠. 그 돈이 다 순이익으로. 그렇지. 안 들여도 돼. 더군다나 이번에 마크 주커버그하고 UFC에서 한번 싸운다고. 그거 광고 미니멈 10조. 제가 그랬어. 이게 신경영이다. 거기다 맨날 코인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거기가 있는 거야. 누구냐? MZ라고 불리우는 젊은 세대들하고만 맞추는 거예요. 걔들이 SNS 살고 걔들은 TV를 안 봐요. TV 광고하면 오히려 역효과죠. 아재 브랜드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이제 이 친구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뻥만 쳤으면 그게 됐겠어요?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다른 데들은 거의 실패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결국 차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차. 이것도 보시면 이게 차야 게임기야 막 이런 소리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막 안에서 게임도 하게 해주고 완전 폰하고 세트로 일체를 딱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키오스크 싫어하는 사람이 테슬라 타겠습니까? 안 되죠. 테슬라는 버튼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차.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의 팬덤을 바탕으로 이 테슬라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동시에 비즈니스 메소드에서 광고비 줄였죠. 그다음 대리점이 없죠. 구매할 때는요 영업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결제해요.
대리점 임대료하고 유지 비용을 또 확 줄여 넣으니까. 그럼 몇 조가 줄어들까요? 그걸 다 어디다 투자했느냐? 네. 자율주행차, 기가프레스, 기가팩토리, 네. 뭐 배터리 이런 거에 다 투자했는데 그게 다 실질적인 성공을 거뒀고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요. 시간당 몇 대를 만드느냐예요. 네. 현대차가 되게 높거든요. 50대인데 네. 이미 테슬라가 거기까지 갔고요. 네. 그다음 얘네가 앞으로 2030년까지 시간당 200대. 투입 인원은 거의 없이. 그럼 누가 이길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죠. 근데 얘가 여태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야,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부품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구조가 단순하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 공장에 가보면요. 네. 이 회사는 미쳤구나. 기가팩토리 뭐 이런 데 가보면 이 회사는 미쳤다. 어떻게 차를 저렇게 만들 진짜 머스크는 천재구나를 엔지니어들은 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후배 엔지니어들 만나면 보면 형님 자동차 시장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공장을 견학하고 나면 이거는 진짜 와 도저히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그 사람을 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런 시장을 가진 사람을 너무 또라이로 본다는 거죠. 근데 자본이 왜 거기 투자를 할까? 미래지향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라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왜 이건희 회장이 싹 다 바꿔라 뭐 신경영을 주창했던 그 시절에 네. 싹 다 바꾸고 지금 반도체가 됐다면 그 다음번 버전을 보여주는 거는 일론 머스크다. 싹 다 바꿔라. 무슨 얘기냐? 야, 폰 없는 사람 위한 차는 만들지도 마. 디지털 방식 아니면 생산할 생각도 하지 마. 네. 설계부터 판매, 마케팅, 뭐 TV 어쩌고 한 사람 다 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와,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에서 다시 시작.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다시 설계해 보자. 뭐 이런 네,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요. 네. 디지털 인류가 아니면 우리는 상대 안 하겠다라는 세계관으로 CEO부터 시작해 전부 다.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제품도 설계하고 서비스 뭐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 업그레이드 막 소프트웨어 할 때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결국 네. 다른 기업들 다 따라하잖아요. 왜? 그 위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저런 사람들은 외면을 해요. 네. 결국 이 젊은 세대의 선택을 받는 기업이 되지 못하면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현차가 기술력 되게 좋거든요. 거기다가 굉장히 잘 따라가고 어떤 것들은 되게 앞서가고 또 우리나라가 소비자들이 디지털 활용 능력이 되게 좋고 그거에 네.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잔잔한 서비스들이 자동화된 서비스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여전히 비즈니스 전체 모델을 보면 디지털 인류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레거시라고 하죠. 네. 아, 방송사에 광고 안 주면 걔들이 얼마나 까겠니 뭐 이런 거잖아. 네.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 안 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신제품 발표하면 야 기자들을 불러야지. 20대 30대 신문 안 보죠. 그렇죠. 안 보죠. 여기 나와야 되잖아. 다 정몽구 유튜브만 보고 회장님이 부인남에 나와서 정몽구 회장님은 이제 힘드시니까 의선이 형님. 그렇죠. 정의선 회장님이 여기 나와서 자 이거 진짜 괜찮은 차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인스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러면 2차 전지는 또 오히려 좀 괜찮지 않나? 좀 우리나라가 테슬라 납품도 하고. 맞습니다. 기술력 제조 능력은요 네. 엄청 좋은 거예요. 세계에서 탑이에요. 네. 그리고 관련돼서 R&D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건 되게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디지털 마켓에서의 새로운 전략. 그것이 좀 부족할 뿐이라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되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의 주가는 되게 저평가돼 있다. 저는 약간 국뽕이 있어서요. 쭉 현대 아니면 기아차만 탔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차를 타보고 자율주행도 해보고 그러면 야 여기에 우리 R&D가 좀 더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겠다. 근데 자꾸 너무 기술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많이 좋아진 게요. 폰으로 열고 네.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아졌어. 그런 게 전 세계에서 커뮤니티별로 막 올라와야 돼요. 그 데이터를 보고 좋아하는 기능은 강화하고 필요 없는 기능은 없애고 네.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걸 기획한 사람들이 다 보통 대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부장님이 기획을 하고 상무님이 사인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분들의 세계관은 디지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직은 좀 맞아요.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인남을 보는 유튜버들이 와그라 그래서 댓글로 이런 기능 넣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그렇게 맞아요. 뭐 바로 그냥 트위터로 바로 그냥 일론 머스크한테 쏘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이런 기능 넣어야 돼요. 네. 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차 디자인 품평회나 이런 거 가서 기능 넣고 할 때는 심지어는 어린애들 막 데려가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새 차 그러면 캠핑카. 아니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그렇게 딱 해서 넣어준다. 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팬덤이 퍼지죠. 요새 누가 TV 광고 보고 차 사나요? 네. 채널에서 네. 차박 갔는데 이 차 대박. 거기 막 이 럭셔리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 팬덤을 만드는 그 노력만 우리나라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더해진다 그러면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죠. 경쟁력은 뭐냐? 좋은 차를 만드는데 비용은 적게. 그럼 자동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 우리 꽤 잘하고 2차 전지가 핵심인데 배터리 만드는 특허 많이 갖고 있고 거기다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되게 잘해주고 디자인도 요새는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결합되면 그거에 이 소위 말해서 기준이 젊은 세대 소위 말하는 MZ세대 M도 이제 좀 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디지털 세대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쫙 만들어간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지?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늙었고 네. 그래서 디지털 관련 서비스나 이런 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잘 못 쫓아오고 관련 실력은 좋다 그러지만 걔들이 앞으로 제조에서도 디지털이 되게 큰 역할을 할 텐데 아주 쉽지 않겠다 보이고 테슬라하고 경쟁할 수 있는데 중국은 글로벌 팬덤을 만들기에는 좀 취약하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내수가 엄청 크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틈새 시장에서 한국이 우리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선전하는 만큼 제조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테크 관련돼서 기업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뭐 다른 분야의 뭐 테크 기업 뭐 24년에 좀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슬링샷이라고. 슬링샷이요? 예, 생성형 AI를 하는 기업인데 네. 게임 쪽으로 합니다. 게임이요? 네. SPC라고 아시죠? SPC요? 네, 그 게임에 들어가면 네. 컴퓨터에 만들어진 좀비 같이 이렇게 네, 캐릭터들, 네. 뭐 예를 들어 괴물이 등장했다. 네, 그러면 네. 프로그램한 거지 사람이 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나 그런 뭐 사람이나 이런 걸 SPC라 그러는데 AI를 써서요. 얘를 훨씬 진화시키는 거예요. 되게 아이디어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메타버스 게임을 하러 들어갔어. 네. 그럼 막 악당을 물리치고 괴물을 물리치고 막 이러는데 얘가 항상 똑같으면 그렇게 해서 죽이면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얘가 진화를 해. AI로 학습을 해서 네. 더 대응을 하고 막 네. 이러면 막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걸 이 기술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제가 왜 게임하는 회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애플이 처음에 네. 아이폰이 나왔을 때 게임폰이고 저건 장난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게임 때문에 성공한 거죠.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이요. 네. 처음에 컴퓨터 칩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게임 좀 잘 되게. 그때는 되게 CPU가 느렸어요. 네. 그래픽 카드를 만든다. 그래서 그게 GPU잖아요. 네. 그걸로 성공을 했는데 터지기는 코인 그 채굴 하는데 최적화됐다고 터지고 네. 인공지능에 터지고 네. 메타버스에 터졌잖아요. 네. 이 게임이 키워드네. 기술의 발전이 게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한다. 오죽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샀잖아요. 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로 그러면 오피스 그러고 업무에 충실한 회사인데 네. 왜 게임을 샀을까? 그게 이제 게임이 그만큼 새로운 디지털 세대한테는 생활화돼 있는 거죠. 네. 그 근간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되고 유행이 되면 그 기술을 또 어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네. 이렇게도 보여지고 우리는 폰을 하나 만들어도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항상 갤럭시를 쓰지만 네. 넓은 시야. 업무에 최적화. 엑셀 보기 좋아요. 엑셀 보기 좋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팬덤이 없어요. 아재폰. 저도 그거 쓰거든요. 엑셀 보기 좋다. 그러니까. 근데 컨셉이 왜 애들의 게임에 집중하면 걔들이 팬덤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게임 잘 되거든요. 아이폰은. 그렇더라고. 왜 애들이 그렇게 어린애들이 아이폰 사달라고 오나 봤더니요. 메타버스 게임에서 그 에어드랍이라고 게임 네. 아이템들을 툭툭 떨어주고 하는데 네. 거기 못 끼면 그 게임에 끼질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 네. 술래잡기 하는데 너는 안 돼. 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울며 할만하더라고. 근데 왜 그런 거를 삼성은 안 할까? 네. CEO가 게임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은 또 게임들을 싫어하시죠. 만약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삼성이 폰의 게임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게임 너무 좋게 해줬다 그러면은 불매운동 생긴 거 아니야? 갤럭시 불매운동. 지난번에 고스도 저는 그렇게 생긴 문제라고 봐요. 게임을 막 하면 발열이 되니까 위험하니까 커트 시켜버리는데 그걸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때 그렇죠. 확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성능 저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게임을 못 하니까. 갤럭시가 성공하려면요. 어른을 버려야 됩니다.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어른을 버리고 게임 최적화로. 그래서 저는 네. 기업을 볼 때 네. 뭐 AI를 했건 뭘 했건 게임에 있어서 뭔가 되게 신선하게 뭔가 센세이션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게임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이시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IT 회사를 만든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어떤 게임이라든지 네. 뭐 코딩, 뭐 인터넷, IT 기반으로 성공했던 것들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게임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하는 게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엄마나 이런 분들은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로블록스가 하도 인기라서 네. 야 이게 교육에도 필요한 건가? 그러고 가서 해봤어요. 게임 만들기를 따라해봤는데 따라하기 동영상이 있으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네. 뭐 코딩도 좀 알아야 되고 하는데 금방 만들어요. 뭔가 만드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네. 와 내가 게임을 만들었어. 저는 뭘 만들었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네. 게임을 만들었는데 네.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진짜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를 봤더니 이거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일단 이게 아바타가 뛰어노는 게임이잖아요. 네. 게임장을 만들어야 돼요. 게임장이 멋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 올 거 아니야. 네. 건축가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동선도 네. 알아야 되고 뭐 온갖 걸. 두 번째는 재밌어야 되죠. 네. 뭐 아이템도 넣고 퀴즈도 넣고 뭐 뭘 풀면 뭐 득템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그러려면 예능 PD처럼 인간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인기 있는 게임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네. 영화 히트하니까 나왔죠. 그다음 교도소 대탈출 뭐 이런 게임들도 인기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뭐 간수 역할도 하고 죄수 역할도 하고 네. 교도관 역할도 다 있어요. 네. 야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냈지? 결국은 이 모든 역량을 갖춘 사람이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크리에이티브한 친구였다는 거죠. 그 게임을 만든 친구는 1년에 한 20억씩 돈이 또 들어오고. 그래요? 네. 로블록스에서. 요새 로블록스 게임 만들어서 돈 버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아마 화를 안 내셨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거기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네. 게임을 벌써 한 번이라도 네. 개발해본 친구가 거의 1,000만 명. 그다음 올라와 있는 게임의 수가 5,500만 개가 넘습니다. 네. 상용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럴까를 이제 추적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성공한 IT 기업의 CEO들은 전부 다 어릴 때 게임을 했어요. 제가 일단 제일 관심이 갈 분이 아마 오픈 AI를 만든. 네. 그렇죠.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 가장 핫하니까. 이분이 1985년생이에요. 네. 8살 때부터 코딩을 했어요. 8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래밍 천재. 근데 얘는 왜 8살 때부터 코딩을 했느냐? 게임을 하다가 차라리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거예요. 네.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네. 스타크래프트 안에 들어가서 막 놀아봤더니 와 네. 너무 재밌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뭐 이거 프로게이머 되면 100원. 우리나라는 그래서 프로게이머 하겠다는 애들이 네. 많고 그뿐 아니라 이런 게임을 나도 만들면 나 프로그래밍만 배우면 이거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인디게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얘는 스탠포드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죠. 물론 2학년 때 네. 그만둡니다. 그 당시에 대유에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스타트업 차리고 입학은 하고 이제 나오는 거. 네. 나를 증명하고 나와. 네. 그리고는 이제 되게 유명한 기업가로 성장을 했죠. 네. 학교 1년 다녔어요. 코딩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네. 자, 두 번째 인물 마크 저커버그. 네. 1984년생. 한 살 형이죠. 이 친구는 11살 때 아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대요. 그리고 이미 17살 때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대. 얘는 좋은 사립학교를 다녀가지고 네. 그래도 거기 코딩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대학 아니잖아. 그죠? 대부분 어디서 배우냐? 디지털 환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로도 보고 배우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새. 네, 그렇겠죠. 뭐 애들이 특히 디지털 세대 애들은 로블록스 네. 같은 거 만들 때 누구 뭐 어디 학원 가서 배우고 있어요. 이제 처음 하는데 네. 커뮤니티 가서 배우고 네. 뭐 로블록스 게임 개발자 그룹 이런 데 가가지고 네. 다 배우는 걸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경력을 또 인정받아갖고 하버드에 들어가. 2학년 때 또 그만둬요. 네. 그때 나와서 차린 게 페이스북이 된 거고요. 더 어린 애가 오스틴 러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스틴 러셀. 네. 이 친구는 95년생이에요. 2살 때 주기율표를 외웠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우리 아기가 2살 때 주기율표를 외운다. 그럼 특별하게 키우셔야 된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했으면 네. 10살 때 어른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7살 때 창업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아빠 차고에서. 우리 애들이 아빠 차고가 단독주택을 살아야 돼. 아빠가요 얼마나 얘를 그렇게 이걸 해줬는지 네. 거기다가 응용전자물리연구소 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차고에다가 걔가 뭐 온갖 걸.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못 쓰게 했더니 네. 닌텐도를 해체해서 핸드폰을 만들어 갖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되게 유명했어요. 천재. 네. 그리고 17살 때 창업을 했는데 그걸 인정받아서 또 얘도 스탠퍼드에 들어갑니다. 또 2학년 때 그만두고 나와요. 이 친구가 창업한 회사가 루미나라고 최근에 그 라이더 그 자동차 자율주행차 앞에서 스캔하는 네. 세계 최첨단 장비 네. 이걸 대박을 쳤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3조 3천억. 네. 최근에 포브스라는 잡지사까지 인수를 했어요. 형이지. 그렇죠. 28살 형입니다. 네.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그 이더리움이라는 네. 암호화폐 아시죠? 네. 그거 만든 친구도 94년생. 얘보다 한 살 형인데 이 친구도 11살 때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럼 심심할 거 아니에요. 네. 스타크래프트에 푹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 정책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아빠하고 상의를 했대. 아빠가 컴퓨터 교사였는데 게임 재미없어? 그럼 뭐 딴 거 해볼래?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비트코인 해볼까? 이래서 아빠가 중요한 거야. 아빠가 아주 그냥 선구자시네. 투자가 아니라 코딩을 배우셔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비트코인 코딩 커뮤니티 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막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위해서 수학을 너무 열심히 하고 MIT 스탠포드 대학의 위상수학 과목을 듣고요. 네. 아이디어를 얻어서 15살 때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씁니다. 네. 중3 때 논문 쓰면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요. 검찰 네. 조사 대상이죠. 네. 네. 얘들은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인간이라면 어릴 때 공부해도 할 수 있어. 왜? 커뮤니티에서의 그간 보여준 걸 보면 얘는 혼자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고는 그 아빠가 뭐 당연히 여러 가지를 도와줬겠지만 대신 네. 써주거나 이러지 않은 거죠. 얘 실력을 입증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19살 때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네.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 1학년 때 이더리움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또 그만둬요. 네. 제가 지금 드린 모든 인물들 네. 다 대단하죠. 네. 비탈릭 부테린도 지금 자산 4조 5천억. 2022년에 타임지 표지 기사 모델을 했으니까 네. 그럼 뭐 형 맞죠. 네. 이런 친구들이 놀랍게도 정규 대학 교육을 받은 건 1년 남짓. 실제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코딩이나 자기가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다 배웠고 거기서 네트워킹을 만들었고 커뮤니티를 형성한 다음 그 사람들과의 집단 지식 교환, 네. 공유 그런 걸 통해서 거대한 이 기업 최고의 기술 기업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새로운 생태계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보다 71년생이거든요.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그 샘 알트만하고 어떻게 공동 창업을 했을까? 트친, 트위터 친구. 네. 우리는 맨날 SNS 친구는 SNS 활동하는 건 인생의 낭비다라는 생각을 네. 하잖아요. 야 근데 얘들은 트친이야. 야 샘. 너 이번에 뭐 Y 컴비네이터 사장들 때문에 나 일론 형이야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안 지내겠어요? 그거 혹시 부일남 씨 저 나 일론이야. 그리고 연락 오면 네 형. 제가 지금 가면 될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샌프란시스코인가? 제가 가면 될까요? 어디든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 창업을 하고 커뮤니티를 넓히고 야 그런 세계관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데도 못 가고 갇혀있던 애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모든 학습은 디지털 환경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 선생님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부 EBS 강좌 다 뭐 유튜브에 있는 걸 링크 걸어주잖아. 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아. 왜?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인데. 오히려. 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줌 설치해줘 그런데 줌이 뭐니 이런 부모님들이 50%는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들도 아유 바쁘다 그러고서 EBS 왜 그러냐면 카메라 보고 잘하시잖아요. 카메라 보고 강의 녹화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일찌감치 기비업한 거야. 그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검색해 보니까 똑똑한 거 여기 다 있네. 유튜브로 학습하니까 여기 다 있네. 네. 요새 애들이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궁금해서 가르치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존도가 확 높아졌죠. 거기다가 진짜 똑똑한 챗 GPT까지 나왔어. 그럼 얘들이 그거 도움 받아서 나도 뭔가 하나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사람 만나야 되죠. 어디서 만났어요? SNS에서 만났고 네. 커뮤니티에서 만났고 똑똑한 사람 인맥 거기서 다 쌓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거기 있고 네. 그럼 같이 창업할까? 재택으로 창업하고 같이 아이디어 모아서 코딩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하나 터뜨리고 그런 롤모델을 찾아보니까 되게 많고 그게 이 IT 생태계 지금 메타와 그 새로운 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결국 거기에 미래가 있고 부의 네. 기회가 거기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어떤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거를 지금 좀 깨닫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막을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열어줘야 된다. 교육에서 코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코칭의 가장 지금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하지마로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잘하게 하느냐. 실제로 로블록스에서 뭐 하루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는 그 네. 애기 아빠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네. 로블록스에서 막 떠나질 않아요.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아기가 꿈은 뭐래요? 그랬더니 얘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건축가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로블록스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건 나쁜 거야. 네. 애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분이 들어가서 야 이거 집 짓는 게임이네. 너 어떤 거 졌어? 아빠 이거 봤어. 막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네. 야 그럼 너 또 여기서 멋있는 집은 어디 있어? 그럼 또 걔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보여줄 거 아니에요. 세계관을 같이 해. 그런 다음 건축에 대한 관심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어른의 지혜죠. 근데 건축은 사람도 사는 데도 건축이야. 그러면서 너 혹시 안도 다다오 아니야. 안도 다다오는 고졸인데 프리츠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일대기도 보고 한국에 또 그분이 디자인한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거 한 번씩 가서 탐방도 하고 얼마나 또 재밌어요. 그런 것들 보면 아니 중3 때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쓸 만큼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네. 디지털 시대에 뇌를 가진 사피엔스들의 특징이라고 입증이 됐잖아. 네. 그럼 내가 진짜 건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애가 혹시 만약 진짜 엄청난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애들은 이 학습의 속도가 진짜 빨라집니다. 실제로 AI를 갖고 수학 1년 교과 과정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1년치 수학을 2주 만에 다 끝내요. 어떤 애들은 1년이 걸리죠. 네. 야, 그럼 걔들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바로바로 넘겨. 그래서 다 감당해. 그럼 1년간 5학년 때까지 수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인간 뇌예요. 네. 우리가 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학교를 다니게 했느냐. 그거는 규격화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고 규격화된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는 말 잘 듣고 조직에 충성한 애를 키워야 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직업이 창의적이고 VL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앞으로 그런 요소가 강해질 거고요. 개인의 역량도 AI의 활용, 디지털 능력의 활용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거나 몇몇의 그런 디지털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럼 그런 역량을 어릴 때 안 키운 아이들 그런 부모님이 못하게 해서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사귀는 법도 모르고 네. 감각도 떨어지고 공부는 책에서만 하는 거야. 공부는 학원에서만 하는 거야. 로 알고 20살까지 큰 애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보통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저게 맞는 건가? 뭐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확실한 것 같아요. 건요. 네. 게임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최 교수가 게임해도 된다더라. 버려두고 그러면 중독됩니다.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뭐 어릴 때 중독 안 됐었나요? 저도 기억나는 게 맨날 엄마 붙들고 화투 치자. 재밌잖아요. 화투 세대시군요. 그렇죠. 저는 스타크래프트. 그렇죠. 네, 죽어라고 했죠. 죽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거기서 대부분 다 헤어나와요. 네. 중독돼서 뭐 지금도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안 하죠. 그때 같이 하는 가끔 하는 정도만 하죠. 그죠? 다 나오죠.
네. 메타버스나 이런 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뭐 수백 조씩 막 투자를 하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앞으로 대세가 된다면 네. 한마디로 지금 메타버스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니까 그거에 미리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거에 되게 익숙해질 거면 그 안에서 뭐 실질적인 뭐 경제 활동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메타버스 네. 안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 DAU라 그러죠. 하루에 들어와서 막 노는 사람이 6,600만 명이래요 지금도. 네. 그게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 아바타를 갖고 막 하죠. 이게 참 진화의 과정인데 네. 디지털에 익숙해지면 애들은 창조를 원해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 아바타를 만들고 그럼 뭘 사서 입어야죠. 네. 상점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뭐 구찌샵도 생기고 나이키 뭐 다 입점해 있죠. 삼성도 들어가 있고 그럼 거기 가서 아이템을 사야 돼. 돈이 필요하죠. 네. 그게 코인이에요. 아, 돈이 코인이다. 네. 네. 뭐 만화라 그러죠. 만화라 네. 그러는데 그걸로 막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액세서리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팔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럼 개인이 샵을 열어. 그래서 뭐 제페토에서 활동하는 렌지라는 친구는 그걸로 뭐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 뭐 이런 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디자이너 같은 걸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걸 또 사줘요. 최근에 그 우리 메타버스로 유명한 김상윤 교수님한테 네. 어느 학부모가 상담을 한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17살인데 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고 차키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거 봤더니 벤츠야. 이런 효자가 있나? 1억 7천만 줘. 근데 깜짝 놀랐어요. 1억 이거 7천? 나쁜 돈을 네. 받은 거 아닌가. 네. 마약 뭐 이런 거 네. 쓴다는 거. 까봤더니 2억 5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희 돈 어디서 났어. 그때 알고 봤더니 얘가 로블록스 사업자예요. 이 로블록스로. 전 세계 유명한 데들이 네. 우리 로블록스 안에 우리 샵 좀 디자인해줘. 그럼 얘가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었대. 아이고 사장님이시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시겠죠. 네. 그 안에 그러면 들어가면 뭐 재미있는 간단한 게임들도 만들고 디자인도 이뻐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세상에 고의인데 그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걱정이냐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네. 로블록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더 또 자기 개발하고 성공을 일으키는 친구들도 이제 벌써 많이 나와요. 근데 로블록스만 해도 코딩이 간단하거든요. 네. 요즘 더 웃기는 건 뭐냐? 그 코딩을 챗 GPT한테 시켜야 돼. 그러니 이게 조금 더 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의 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방에만 있냐. 근데 생각해 보면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 하고서 막 놀면 이거 은둔이 아니잖아. 그렇죠. 재택근무죠. 근데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경험한 세대들은 네. 그거를 아주 익숙하게 네. 할 거고 그런 거에 익숙한 인재를 IT 기업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일종의 창업인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어떤 기업이 나한테 네. 진짜 필요한 인재, 기획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 그러면 그런 쪽에 마케팅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어떤 뭐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됐건 어떤 재주를 갖고 있던 간에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세계가 점점 커지죠.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건데 요새 빠르게 변한다. 네. 변화가 빠르다 그러는데 우리가 딱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인류의 교체예요. 인류의 교체. 네. 이게 꼭 기술의 발전으로만 사람들이 보는데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꺼졌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그때 다 뭐라 그랬냐면 내 인터넷 저럴 줄 알았다. 저거 실체가 없는 거야. 막 네. 그랬잖아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터넷은 보편적인 그렇죠. 삶의 도구가 됐고 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다 이게 된 거예요. 뭐가 만들었을까? 기술의 발전 당연히 있었죠. 근데 옛날엔 기술 발전 없었나? 20년 동안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이 디지털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교체됐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을 채워낸 사람들이 특히 G세대가 네. 자, 그럼 대놓고 비교해 보자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신 분들 네. 그룹 그다음 소위 G세대. 네, 태어난 사람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죠. 25살 이하. 네. 그다음 여기 이 교체된 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을 원주민은 아니지만 이거 좀 네. 쓰고 배우고 네. 했는데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쪽이 더 있지. 결국은 글로 간다는 거죠. 네.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이제 로블록스에서 뭘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제.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예, 이게
보세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왜 그 기업들이 주가가 막 그렇게 폭발하느냐? 야, 미래에는 쟤들이 대세가 될 것 같아. 그럼 삼성이 안 그러겠어요? 야, 우리도 애들이 진짜 막 사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폰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은 어른들이 업무에 필요한 폰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는 애플과 경쟁하려면 그렇죠. 게임도 좋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런 인재가 필요로 하겠네요. 모든 기업에서. 이게 제가 시장을 잘 비교를 해드리는데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딱 그 웹툰이에요. 웹툰. 옛날에 만화 많이 보셨죠? 네. 우리 만화방에 가서 보면 네. 뭐 드래곤볼, 뭐 슬램덩크, 몇몇 유명한 만화가들이 시장을 꽉 잡고 네. 그래서 만화가가 되려면 그 밑에가 10년은 밑그림 그려야. 그렇죠. 안 그러면 나 갑자기 데뷔할래요. 누가 출판해 주냐고 통단해 줘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걸 카르텔이라고 하죠. 강력한 중앙 집중 권력이 네. 모든 시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웹툰으로 가면서 폰이 올라가니까 룰이 바뀌죠. 네. 룰이 바뀐 게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에서는요 나이가 많건 유명하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이 게임을 네가 잘하느냐 네. 못하느냐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웹툰도 마찬가지. 유명 작가, 기성 작가 다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조회수 많은 사람이 1등, 랭킹도 그렇게 보여주고 네. 돈도 곱하기, 조회수 곱하기 그렇죠. 얼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없으면 실력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그것도 룰은 공정해. 네. 내가 알아. 내가 조회수 안 나오는 건 내가 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서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아. 그렇죠. 그죠? 네. 무한한 경쟁이 되니까 부작용이 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력도 없는데 어떤 분 밑에 가서 이것만 잘하고 돈 매기면 성공하는 사회가 좋아요? 아니면 실력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사회가 좋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거기다가 네. 시장이 커집니다. 작년에 네이버 웹툰에서 돈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24억을 받았대요. 제가 볼 때 옛날에 만화가 중에 그렇게 돈 번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횡으로도 번지는 게 웹툰이 성공하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저작 그렇죠. 계약을 하네. 네. 이것 봐라.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메타의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줘요. 이미 네. 이지전이니 뭐 이래서 애니메이션 잘 그려주는 게 생겼고요. 네. 이현세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생 4,000편의 만화를 그렸대요. 네. 그거 지금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럼 프롬프트에서 대사만 써주면 심지어 그 대사도 챗GPT가 써주면 되네. 오죽하면 헐리우드 방송 작가들이 네. 챗GPT 사용을 요청하면서 파업을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크리에이터야.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 뭐 국문과에 가거나 네. 어디 가서 난 작가가 될 거야. 이 작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좋은 작품을 쓰면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작품이 잘 됐어. 네. 웹소설을 냈는데 네. 잘 된 건 웹툰으로 팔고 아니면 자기가 몇 명 같이 해가지고 웹툰 작가 계약을 해서 네. 그거를 같이 내. 대박이 나. 그럼 돈이 또 들어와요. 네. 그다음 그 원작을 갖고 드라마하고 방송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만나야 될까요? 이게 메타 인더스트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네. 심지어는 전 세계를 같이 나는 제 그림의 트렌드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나는 크리에이터고 AI를 활용하니까 보조 작가 몇 명 필요 없이 네. 하면 돼. 요새는요 막 그런 거예요. 아침 드라마만 학습한 만약에 생성형 AI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야, 요 장면에 김치 싸다고 한번 가자. 그럼 메인 작가가 그 얘기하면 보조 작가들이 앉아서 막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 네. 다 필요 없다니까. 얘가 쫙 써준다니까. 야 대사 너무 구리다. 다시 좀 써봐. 뭐 이러면 또 해주고 네. 야 좀 짜릿한 단어 좀 넣어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챗 GPT가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네. 이제 GPT-4에다 이제 5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장난 아니겠네요. 3년만 더 하면. 네. 더군다나 그 같은 알고리즘으로 우리나라 뭐 드라마를 계속 학습만 되는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어는 물론 엄청난 돈이 투자되긴 하겠지만 네. 그게 형성되고 나면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내가 방에 PC 앞에 앉아서 전 세계를 그런 도로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친구하고 매일매일 학원에만 가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애하고 네. 과연 얼마나 큰 격차가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세계관을 봐야 그런 세계를 열어주죠. 우리가
웹툰이라는 거에 몰입하면 만화 쓸데없이 자꾸 봐. 게임이라는 거에 몰입하면 그 중독돼. 이건 어쩌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그걸 전부 다 본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올 그 미래에 되게 취약하다라고 할 만한 어떤 직업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직업군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웹툰 작가인데 웹툰을 안 그려도 돼. 웹툰 크리에이터와 같이 일해도 되고요. AI를 활용하는 팀하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번에 보셨죠? 그 구미에서 만든 냉동 김밥을 심지어 영어로 GIMBAP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했어요. 근데 완전 대박이 났죠. 초판에 대박이 났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이냐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거기 김밥이 나왔어.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김밥을 먹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럼 누가 할까요? 그다음에 전 세계의 먹방 유튜버들. 아니 생각해봐요. 브이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을 게 뭘까? 더 글로리래. 그럼 나 먹방 유튜버야. 그러면 거기 나온 음식을 먹어보고 뭐하고 조리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요리 유튜버 뭐 먹방 유튜버들이 막 했겠지. 그렇죠. 매일매일 그 아이템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그런데 뭐 더 글로리에도 나오고 뜨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아니 보세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BTS 지민이 불닭볶음면 챌린지 하니까 1억 명이 따라했대잖아요. 그리고 그걸 리드하는 먹방 유튜버들이 그걸 전 세계에서 같이 다 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존재감도 없던 김밥이 순식간에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측했다면. 그럼 제조업도 연결되는 거 맞죠? 가만 있어봐. 그러면 전 세계에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하고 연동하고 드라마부터 기획하면 한 작가가 쓸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생태계의 크기가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누군가 있어갖고 제조업하는 사람은 야 이번에 가방 한번 가보자. 이거를 물류, 로지스틱스까지 다 연결해서 간다 그러면 땅 드라마 터지면서부터 공동구매 갑니다. 그리고 몇몇 해외 패션 유튜버한테 그거 샘플 보내줘. 다 보내주고. 그럼 유통시키면. 아니 주문 들어온 만큼만 파는 건데 뭐. 요새 세상이 어떠냐면 무신사에서 무슨 바지 하나가 50만 장이 팔렸대. 만약 5만 원이면 250억이죠. 그럼 은퇴해도 돼요. 그렇죠. 그죠? 은퇴해도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생태계가 우리가 분명히 벌써 존재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제조업을 해야 돼. 공장에 막 200명의 종업원에 맨날 노사협상하고 이거 하면서 제조업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30년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길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탁 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제조업 하시는 분 레디하시고 이쪽 마케팅 레디하시고 웹툰 작가 레디하시고 짝짝짝짝 이거 설계해갖고 거기 붙어있는 팀들끼리 탁탁탁 움직여가지고 쫙 갔는데 뭐 안 터질 수도 있지만 땅 터지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제 기획자라는 사람들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살아남고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그리고 그 생태계를 이해하고 거기서의 기획을 분야별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생태계를 이해해서 아니 아이디어를 내야 뭐 그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할까.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해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파워풀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유튜버가 이렇게 파워풀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존의 시스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조업도 잘해야 되고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도 되게 잘 돼야 되죠. 근데 저렇게 대규모 인원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줄어들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죠. 나 웹툰을 기반으로 뭘 기획해보고 싶어. 웹툰 전용 AI 스타트업도 있어. 이게 파이가 커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웹툰 봐도 전 세계에 한국의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한 10억 명은 되더라고요. 이게 내수 시장이야. 그럼 우리가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 내수 시장을 잘 가꾸면 여기저기 없던 것들을 막 만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식품도 팔고 뭐 패션도 팔고 이렇게 해서 온 오프라인이 연결된 시장을 막 만들어가면 거기 당연히 과거에는 없던 일자리들이 생기겠죠. 그러게요. 이제 뭐 AI가 뭐 자동으로 번역도 해주면은 뭐 이제 웹툰 시장도 뭐 엄청나게 커질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말 이제 IP를 갖는 거, 어떤 그런 뭐 기획 콘텐츠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결국에 경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좀 궁금했던 게 그 코인과 메타버스가 이제 연계되는 거는 말씀해주셨는데 맨날 같이 따라오던 게 이제 NFT였단 말이죠. 근데 NFT는 사실 이제 요즘은 체감이 거의 잘 안 되는데 이 NFT가 같이 이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을까요? 게임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그 게임에서 쓰는 코인만 쓰게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우리 꼭 그 게임 내에서만 거래를 해야 돼. 네.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펀저블 토큰,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돈으로 대체 가능한 토큰에 대비되는 넌 펀저블 토큰 NFT를 만든 거고요. 네. 그건 이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거래 증명서 내지는 등기부 등본.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거기는 누가 크리에이트했고 네. 1차적으로 누가 가졌고 그다음에 거래 끝나면 또 누가 갖고 누가 이게 기록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시작을 했어요. 네. 아트가 출발이죠, 사실. 인간의 속성은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가만히 있어봐. 이거 회원권으로 쓸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등장했던 게 BAYC라고 아주 유명한 게 등장을 했죠. 멤버십 개념에. 맞아요. 그래서 보월드 A 요트 클럽,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그래갖고 거기 뭐 저스틴 비버, 마돈나 같은 셀럽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마케팅에 성공을 해서 확 컸는데 네. 그 거품이 쭉 빠지면서 뭐 사기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사실은 전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면서 네. 이 NFT 시장이 꺼진 게 있는데 저는 좀 더 후에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NFT나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반환경적인 거 아니냐? 여기랑 좀 갈등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해결하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인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끊임없이 코인 얘기하고요. 네. 샘 알트만 월드코인이라 그래서 네. 이게 미국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라고 난 생각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개념은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네. NFT도 마찬가지. 과연 그런데 그 NFT의 장벽이 좀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게 보안도 좀 그렇고 네. 내가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판매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야,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학습의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사생대회 하잖아요. 네. 디지털 아트 대회에서 그 나온 작품이 괜찮은 건 선발해 갖고 NFT에 등록해줘. 뭐 가격이야 뭐 5만 원 뭐 이렇게 네. 해도 괜찮죠. 네. 누가 사가기 전까지는 그건 안 팔아도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해보면요. 디지털 아이템이 어떻게 해서 등록이 되고 거래는 어떻게 되고 그 나는 내 지갑에는 뭐가 남고 네. 내다 팔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은행 거래하는 거 배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아이디어가 나오죠. 우리가 코인 관련해서는 루나테라 폭망하면서 완전 이미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루나테라가 이상하게 사기를 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포인트 거래하는 거를 코인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래 방식을 했는데 자금이 갑자기 확 너무 많이 몰렸다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일종의 배임 행위, 고객의 돈을 그렇게 망가뜨린 죄를 쓰게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없던 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 수도 있는데 결국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엄청난 좋은 학교들을 나왔잖아요. 네. MIT, 뭐 스탠포드, 와튼 다 이런 데 나오고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애들이 다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선배들도 크게 한탕 해먹었는데 우리는 앱을 만들 건 아니고 그럼 우린 그 다음 세계에 뭐 하지? 이 메타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해보자. 그래서 코인이나 이런 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많이 얘기가 오가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이 필요하다. 왜? 소위 말해서 이번 세기의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NFT는 어디다 쓰일까? 저는 커뮤니티 팬덤하고 되게 관련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디다스가 BAYC의 원숭이 한 마리를 사갔고요. 네. 거기다가 아디다스의 옷, 신발, 모자 이런 거 탁 씌워가지고 네. 3만 마리 아디다스 BAYC 원숭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90만 원 정도라고 하는 0.2 이더리움에 팔았는데 완판. 3만 명의 회원이 생긴 거죠. 커뮤니티에.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디지털에서 판매가 잘 되려면 댓글이 많아야 돼요. 네. 우호적인 댓글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이번에 디자인 1, 2 나왔어. 보여줘. 그리고 너희들 맞아. 투표해. 네. 그래서 투표를 막 열띤 토론을 하는 네. 때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투표해서 결정됐어. 이게 그리고 출시가 돼. 그리고 얘들한테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50% 할인. 그럼 그거 사는데 자기가 당연히. 선택한 거니까 네. 당연히 댓글 좋게 달아주겠죠. 이런 거를 이게 웹3의 일종이라는 거. 말하자면 커뮤니티에 팬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심지어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자, 우리
우리나라에서 라면 진짜 많이 만들죠. 네. 그럼 뭐 이런 라면 나왔다 실패하고 저런 라면 나왔다 실패하고 네. 하는데 저 같으면요. 라면 회사 사장님이라면 NFT를 10,000개를 발행을 해요. 네. 10만 원에 팔아. 네. 혜택은 뭐냐? 새로 개발된 라면 시식. 한 봉지씩 몇 봉지씩 보내줘요. 네. 이번에 나온 거 1번, 2번 고르세요. 당신들이 투표한 거에 따라서 나간다. 그럼 걔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날까? 얘 뭐 어떻고 맛이 어떻고 뭐 이러고 딱 해서 걔들이 정한데 그다음에 가격도 물어보고 걔들이 딱 해서 투표한 대로 따라서 딱 해서 출시해서 나가. 그리고 나가자마자 애들한테 10박스씩 보내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명절이면 식품회사니까 당연히 VIP 선물 세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씩 더 보내죠. 댓글 달까요 안 달까요? 달죠.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정재 모델로 써서 라면 광고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수십억 들었을 거야.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봐. 안 보고 유튜브도 그냥 광고 막 넘겨버리고. 그리고 애들은 커뮤니티의 팬덤으로 구매를 하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댓글이 악플이 엄청 많아요. 라면을 애들이 먹지 어른이 먹나요? 어른은 그냥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먹어보는 거지만 애들은 거의 주식이잖아. 그럼 걔들이 결정하고 걔들이 참여하고 걔들이 팬덤을 갖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뭐 새로운 메뉴 피자를 개발해. 그러면 이건 10,000개는 좀 보내기가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어 적어도 100개, 1000개 NFT를 발행해서 걔들한테 공짜로 광고비 안 쓰고 그렇게 하면 걔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거를 10만 원을 주고 사는 애들은 난 이 회사가 좋으니까 사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적어도 NFT가 뭔지 아는 애들은 디지털계 리더들이에요. 그죠? NFT 모르면 못 사. 그렇죠.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활동 안 하는 애들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럼 걔들끼리 막 치열하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게임처럼 즐겁게. 결국 게임 회사의 컨셉이나 식품 회사의 컨셉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런 컨셉을 갖고 나온 라면이라면 전 세계 글로벌하게 퍼지기도 되게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장님도 통과해야 되고 상무님, 전무님, 부사장, 회장님까지 또 갔다 보면은 그냥 내가 결정하자. 뭐 애들한테 그걸 가져가. 그럼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사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저희 책이 또 2024 머니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4년도에 그래도 돈 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테크 분야에서 내년에 좀 돈 될 만한 어떤 포인트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머니 트렌드 책에 쓰긴 했지만 사실은 다른 작가들에 비하면 저는 참 돈 얘기는 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IT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높은 기업에 있어서 투자하면 왜 그냥 뚝 떨어지고 이 시장은 저는 참 사실 알 수는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빠르게 젊은 디지털 세대로 시장을 전환하는 기업이 있으면 투자의 기회가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일론 머스크죠. CEO인데 일론 머스크처럼 해. 그거 보세요. 막 광고 효과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얘는 진짜 잘한 거예요. TV 광고 하나도 안 나고 모델 돈도 안 주고 야 그러고서는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 자체가 걸어다니는 워킹 모델이 돼가지고 돈을 벌었고 그 번 돈은 다 기술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기업이 또 어디 없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젊은 세대가 열광하게 만드는 기업. 저는 그런 전환을 빨리 하는 기업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지금 이미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오버 에스티메이트 됐더라. 예를 들어 테슬라가 1000조인데 또 테슬라 사라는 거냐?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3000조 기업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야 3배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뭐 50조인데 이게 만약에 CEO가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야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쫙 하고 갑자기 인스타 만들고 유튜브 하고 막 여기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 나오는 거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와 우리 대박 이렇게 간다 그러면 1000조 가겠네. 그럼 오히려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업의 현존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2023년도에 한 모든 강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3년 동안 올라간 기업 주식 가치가 올라간 기업 봐라. 애플 3조 달러 갔죠. MS 어디서부터 뛰었냐. 원래도 잘했지만 결국 뛰어오른 게 그 챗 GPT 넣으면서 뛴 거예요. 그다음에 구글 바드 안 좋았을 때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왔죠. 또 테슬라, 엔비디아 대부분이 AI나 메타버스나 뭐 이런 관련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기업들은 아유, 근데 우리가 꼭 디지털로 가야 되나? 이런 기업들 투자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네. 코로나 3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왜 그대로냐? 네. 세계관을 안 바꿨어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후에 대박난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뭐 배달의 민족. 네. 게임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확 빠지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5%의 대한민국 국민은 디지털이 사실 두려워요. 잘 안 바꿔. 네. 근데 만약 그 세계관을 확 바꾸고 전격적으로 글로 갔는데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성과도 좋아. 그런 기업한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안 움직였을 때 움직였던 기업들, 세계 탑10이 된 기업들을 보면 완전히 CEO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직원이 야 디지털로 간다. 거기만 집중하자. 나머지는 버려. 우리 실패하더라도 할 수 네. 없다. 이런 용기를 낸 기업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고 네.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피해서 인간들이 전부 디지털로 왔으니까. 네. 그게 앞으로의 이제 10년도 결정할 텐데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모든 언론을 SNS나 트위터나 뭐 이런 걸로 보는 CEO 또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CEO 그리고 거기서 기술적인 실력도 보여준 거 이게 지금 뭐 테슬라 아니면 엔비디아 젠슨황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맨 그 오토바이 가죽자켓 입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CEO가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교감을 전 세계 네트워킹을 하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 잘 될 거다. 그리고 그게 결국 직원들한테도 메시지가 될 거 아니에요. 부장님 눈치 보지 말고 좋은 기획서 가져가라. 그런 전략을 취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를 선택할 거다. 제조업이 되었던 어떤 네. 플랫폼 기업이 됐건 엔터 기업이 되었건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결국은 굉장한 성장을 만들어낼 거다. 그게 24년 AI가 또 본격 성장하는 시대에 일어날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디지털로 가는 거는 뭐 필연적이고 이거는 뭐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업이 분야를 떠나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거기서 이제 돈이 보이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재붕 교수님을 모시고 다가올 미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부터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